카자네이는 다극화 세계질서의 공식적인 출범이다. 지배와 일방주의 거부, 그리고 균형 잡힌 권력과 책임의 분배, 이렇게 표현했던 게 브릭스 정상회의의 결과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현재 35개국 아우리치 파트너 국가대회 만들어졌고요. 뉴 디벨롭 뱅크, 신개발은행, 이게 IMF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이에 있죠, 상하이에. 그래서 신흥국들에 대한 기술 인프라 지원, 그리고 브릭스 결제 시스템, 브릭스 페이를 만들었어요. 브릭스 페이는 그냥 그 자국 통화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여기서 브릭스 페이 카드를 갖고 있으면 우리 원화를 통화를 가지고서 해외에 나가서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 현금 카드 갖고는 해외에 나가서 쓸 수 없는데 이건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국화 지정이 세계제재를 억제하고 지역전쟁을 승리하는 겁니다. 이 쇼이구가 지난 7월 달에 와서 같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는데요. 며칠 전에 볼로소프가 맞나? 볼로소우 국방장관이 와서 내년 전승절에 북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내년 전승절이 아시겠지만 80주년입니다. 5월 9일이죠. 5월 9일. 그 다음에 내년에 북조 전승절 7.27이 80주년입니다.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역사상 최대 규모로 하겠다는 겁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로 전승절 행사를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 이전에 끝내겠다,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끝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러시아도 중요한 그 행사를 앞두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주요한 전쟁을 마치고 전승절 행사를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쇼이구가 중국과 왕이야 만나서 11월 달에 협력했죠. 또 이란과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조중러 이란 4개국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금 사실상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다국화 진영들이 어쨌든 세계대전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러시아가 지금 이번에 그 쿠바 해역에 들어가서 지금도 버티고 있죠. 핵잠수함하고 러시아 군함이 들어가서 훈련하고 있고요. 미국 본토는 전쟁이 터지면 절대로 숨을 수 없다라는 게 입니다. 미 본토가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고요. 본토 타격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또 러중의 전략 항공기가 엊그저께 동해 등 상공에서 정찰 비행을 동시에 합니다. 알래스카까지 갔죠. 알래스카까지 지금 진출하면서 미국 해협도 위협하고 한반도 일대도 러시아와 중국이 같이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이게 남북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조중로가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 쉽게 말해서. 조중로가 같이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억제를 하고, 이게 뭐죠? 그 유명한 화성포 19형이죠. 최종 완결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10월 3, 이게 31일 날 했고요. 10월 30일 날은 뭐요? 러시아에서도 야르스, 시네마, 블리바, SLBM하고 야르스 지상기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러시아와 조선이 만약에 유사시가 발생하면 동시에 미국을 상대로 타격을 하겠다는 거죠. ICBM은 미국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치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 그렇게 해서 세계대전을 억제하고 지역전쟁에 승리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엊그저께 나온 보도에 따르면 조선과의 동반자 협정은 동북아 전쟁 위험이 감소가 목적이다라고 스푸트니크에서는 공식적으로 저렇게 표현을 했죠. 제가 봐도 지금 어쨌든 미국하고 한국하고 연합을 해서 공격을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전쟁이 일단 터지면 이 러시아가 같이 들어오는 건 물론 명확한 것 같아요. 러시아가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죠? 러시아가 들어올 목적은 비단 한반도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북극 항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북극 항로. 북극 항로가 이번에 이 브라디보스톡과 나선에서 이쪽 그 북극으로 나가는 이 항로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또 인도에서 이쪽 브라디보스톡으로 들어오는 이 북방 항로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이 조선과 그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또한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반도 전환적 시기에 들어섰는데요. 한반도 상황을 지금 살펴보는데요.
이게 안보 질서의 대변화가 지금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든 보도가 나온 것은요.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검토하겠다라는 보도가 엊그저께 나왔죠. 그래서 정상회담이 추진된다. 그리고 북이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미 한국의 언론에서도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 과정에서 일본 역시도 일본 태도가 바뀌고 있죠. 일본 태도가. 이게 니케이 아시아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가와카미 일본 총리 고문이 트럼프 승리는 일본의 진정한 독립국가 가능하다. 이런 거를 얘기했습니다. 일본이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있어요. 일본이 미군 기지를 축소해야 되고 러시아와 중국과 새로운 안보 체제가 가능하다. 또 일본에 대한 미국 점령은 비정상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일본 신문에 이번에 나온 겁니다. 이시바 시게루가 우리가 흔히 하는 비전 전쟁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전쟁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비전 평화주의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이 가와카미라는 인물이 일본 우익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의 변화를 조금 살펴본다면 이시베 시게루는 10월 초에 집권하자마자 조일 연락사무소 개설을 요구했습니다. 이 조일 연락사무소는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기 하지 않아도 연락사무소를 먼저 열자는 겁니다. 이걸 조선과 미국에 얘기를 했어요. 180도 태도가 바뀐 겁니다. 과거 기시다 때는 납치 문제가 해결돼야지 연락사무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뒤집어지는 얘기예요. 연락사무소에서 납치 얘기를 하자 이거야. 그래서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아판 나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시아판 나토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얘들이 얘기하는 아시아판 나토하고 미국이 얘기하는 아시아판 나토는 다릅니다. 미국이 얘기하는 아시아판 나토는 미국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핵 전략을 기반 중심으로 놓고 한국과 일본이 재래식 역량을 결집하는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일본이 얘기하는 아시아판 나토는 어떤 거냐? 일본이 얘기하는 거는 미국과 일본이 동등하다는 겁니다. 네? 미국이 받아주겠습니까? 미국과 일본은 동등한 것이다. 대등한 관계야. 이게 하위 관계가 아니야. 우리는 진정으로 독립되지 않고 이퀄 파트너스가 돼야 돼.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시아판 나토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과 일본이 동등한 관계야. 한국은 그 하위에 있는 하위 동맹이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짠 게 아시아판 나토입니다. 결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이 동등한 관계니까 사실상 뭐예요? 내용적으로는 일본이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중심이라는 얘기니까 뭐예요? 이거를 사실상 아시아판 대동강 공영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현대판 대동강 공영권을 아시아판 나토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일 지휘협정을 개정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 미국한테 양보돼 있다. 그래서 미일 지휘협정을 개정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핵무장을 하겠다. 핵공유는 없어요. 핵공유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미국하고 핵공유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뭐냐? 미국과 우호적인 현대판 대동강 공영권을 주장한 게 일본이 얘기하는 아시아판 나토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받겠어요? 아시아 국가들 안 받지 당연히. 아시아 국가 안 받지만 얘들이 주장한 것 중에 핵심적인 게 뭐예요? 서태평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위대를 괌에 파견하겠다는 거예요. 이시바 얘기가.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 기가 막히지. 이게 거꾸로 된 거지, 거꾸로. 80년 역사를 뒤집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미국 놈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얘가 중기원에서 패배를 했는데, 어쨌든 뭐,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위대 단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어쨌든, 자위대 괌 주둔까지 얘기할 정도로 강력한 일본 우익 세력들의 독자적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공정공연, 비전 평화 이런 얘기를 전쟁을 비판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조선하고 일본하고 수교를 맺고 그죠? 그리고 그 중국하고도 공정공연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바이든 하에서 만들어졌던 한미일 삼각동맹은 원형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원형을 유효할 수 없다. 미국 중심의 한미일 삼각동맹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모디는 이 아시아파 나토 얘기를 듣고 시작도 하기 전에 붕괴된 것이다. 아시아파 나토는 이렇게 지난번 아세안 회의 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동북아 정세의 세 가지 기류 변화는 첫 번째는 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이시바로의 정권 교체가 되면서 대미 독자 노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윤 정권의 정권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게 현재 동북아 정세에서 저는 세 가지의 중요한 기류 변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어쨌든 한국 참전을 유도하는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요. 이거 이번에 어쨌든 이게 큰일 날 사건이었죠. 근데 어쨌든 미 국무부가 10월 23일부터 공식적으로 북한군이 들어갔다. 북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있다. 러시아에 있다. 라는 얘기를 공식 파견한 것입니다. 한국이 10월 18일 날 국정원이 공식 인정한 뒤로 5일 만에 미국이 인정한 것이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10월 초부터 제렌스키가 끊임없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북의 군대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다가 10월 23일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얘들이 북을 핑계로 한국의 무기를 이전시키려는 짓거리를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 외무 차관이 한국과의 관계가 만약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고 완전히 한국과의 관계가 파괴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고 또 왈츠라고 트럼프의 국가안전보좌관이 야 우리 우크라이나 끝내려고 하는데 네가 무기 지원하면 어떻게 해?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이게 아마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볼 때 뒤로는 야 자식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저 무기 한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한국이 무기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특사가 하루도 안 돼서 돌아갔어요. 하루도 안 돼서. 하룻밤도 안 자고 갔어. 오자마자 윤석열이 만나고 그 다음에 LG산전 하고 한국화약 만나라고 약속 잡아놨다가 한국 정부가 다 취소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1억 달러 그 대신에 돈 1억 달러 좀 집어준다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바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되면 이게 사실 웃긴 겁니다. 이게 전쟁을 일으킬 전쟁 위험을 조성할 의도가 있었던 건데 이게 무기를 못 보내게 되면 이게 전쟁 조성 위험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실패한 거죠. 실패한 건데요.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날는지 아니면 나중에 또 다시 재발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미국하고 나토가 무기와 병력이 부족하니까 한국의 무기와 병력을 어떻게든 끌어당기고 그러면서 나토가 파병할 명분을 생기게 되고 그리고 트럼프의 종전 시도에 난항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에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파병에 대한 기본 의도인데 이거를 지금 윤석열이가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게 다 지금 파토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뜻대로 안 됐다. 뜻대로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중심하게 아까 얘기하는 것은 미국 내부에서 이런 비핵화를 포기하는 이런 흐름들을 이미 바이든 정권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9월달 나오고 9월달. 그래서 이게 미국의 소리, 미 국영방송에서 북핵 인정기류, 군축대안, 북핵보유는 현실, IAEA가 북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번에 10월 말에 SCM,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북의 비핵화 요구가 빠졌죠. 그리고 뭐가 들어왔어요? 북의 핵 개발을 단점시키고 지연시키려는 걸 추진한다. 그러니까 핵 자체를 이제 비핵화를 할 수는 없고, 핵 고도화를 막겠다. 또 핵 고도화는 뭐 그냥 막나? 핵 고도화는 말만 하면 그냥 막히나?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대가를 줘야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사실 핵 건축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핵 건축이라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2 장관회담에서도 비핵화를 강조하긴 했지만 미국 애들은 뭐라고 했냐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표현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한국일보에 나온 건데요.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북과 비핵화 대신에 핵군축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정강정책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똑같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정강정책에서 CVID를 다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요구를 삭제했어요. 북의 비핵화 요구를 다 삭제했어요. 민주당과 공화당.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그 슈라이버 그 전 국방부 차관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사관동 상호 공간 개설. 이게 뭡니까? 북미 간의 대사관 개설한다는 거는 수교한다는 얘기죠. 수교. 그 다음에 경제협력 및 개발 지원. 이건 뭐요? 제재를 해제한다는 얘기죠. 제재 해제. 그 다음에 한국정제의 공식적 종결. 이거 보면 평화협정입니다. 평화협정.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던 거, 우리가 그동안에 수십 년간 얘기해오던 거를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식은 아니지.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예.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비핵화 요구를 처리를 사실상 북미 간에 조미 간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뭐 비핵화 요구를 협상하자가 아니라 비핵화 요구를 철회를 하고 그 트럼프가 선제적으로 철회하고 그리고 제재와 제재하고 군사 훈련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핵군축과 수교를 하기 위한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의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려면 뭐요? 첫 번째가 뭐요? 싱가포르 공동성명 1항은 뭡니까? 새로운 관계 수립이죠. 새로운 관계 수립이라는 것은 수교입니다. 그러니까 수교인데 수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국전을 완전히 끝내야 돼. 한국전을 끝내려는 건 뭐요? 평화협정이죠. 그래서 전쟁에 완전한 종식 평화협정을 먼저 하고 수교로 나가고 그 상태에서 핵군축에 들어가야지 대화가 될 것이다. 따라서 비핵화 요구를 먼저 처리하고 제재와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이 조치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조미 간의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선도 역시 이게 현재 이 남쪽 애들은 전단, 오물풍선, 대북방송, 그 다음에 북한군 파병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래서 전쟁 위협을 가했는데 북은 이미 뭐 핵무기를 공격하겠다. 8개의 포병에다 사격대기.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의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한 협력. 그래서 국방성에서 예측할 수 없는 전략적 성격의 행동. 미 본토 안전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11월 23일 날 공보실장의 그 담화가 중요한데요.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필요시 사전 억제 행동을 하겠다. 즉시적 행동을 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전 억제가 뭡니까? 선제타격.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미국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프리덤 엣지 훈련을 한다거나 콜럼비아호를 핵잠수함 같은 걸 집어넣고 그렇게 계속 위험한 행동을 하면 사전 억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윤석열 정권의 그동안에 4차에 걸친 전쟁 위험 조성이 있었습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 그다음에 확성기 방송을 한 것, 그 다음에 3차가 무인기 침투, 4차가 조선군의 러시아 파병. 요 4번의 전쟁 위험 조성이 있었는데요. 크게 봐서 이게 다 사실상 실패한 이런 양상이다. 지금 현재까지 봐서는.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추가적인 군사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이제 딥스테이트가 전 세계 곳곳에서 군사적인 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군사 조치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바이든 임기가 1월 20일까지니까 12월하고 1월 사이 어떨지 모르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젤렌스키와 네타냐후와 윤석열은 거의 공동운명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한반도만 먼저 평화협정으로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러우전이 격화된다면 한반도도 쉽게 해결이 안 될 것이고 러우전이 해결이 되나가면은 한반도도 평화적인 방식에 의해서 평화협정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 사회 가치와 진로에 있어서 제일 논란이 되는 게 이겁니다. 선자주 후 통일. 이건 맞아요. 이건 뭐 지금 뭐 다 맞죠. 그죠? 그런데 선자주 후 민주냐, 선민주 후 자주냐. 요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자주민주정부를 수립할 거냐. 아니면 낮은 수준의 자주민주정부를 수립을 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평화체제가 만들어질 것이냐.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1번이 맞는 것 같아요? 2번이 맞는 것 같아요?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같은 방식으로. 둘 다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둘 다 같은 방식으로? 뭐가 되든 아무거나? 근데 트럼프 시기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권 교체하고
평화협정이 동시에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그죠? 평화협정 어차피 북하고 맺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게 아마 근데 두 가지 방식이 다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느 쪽에 더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 주체적인 역량하고 아, 당연하죠. 당연히. 역량만 있다면야 뭘 먼저 못하겠습니까? 그죠? 자,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는 한국 극단적인 친미 4대 세력은 배제해야 된다. 이게 앞으로 한반도의 개혁이죠. 나갈 방향입니다. 지금 윤석열 일당 같은 사람, 또 뉴라이트, 이런 극단적인 친미 4대 세력들은 배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극우적인 친미 4대 세력을 배제하고 임기단축 개헌은 야합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죠? 북힘 같은 세력하고 타협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기단축 개헌하자는 주장은 이게 사실은 윤석열을 살려주는 길이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히려 이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정권이 쓴 다음에 재헌해 주라는 개헌을 새롭게 해나가야 된다. 다시는 정권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적폐청산 사회 대개혁을 통해서 남북과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과 교류를 활성화시켜서 다극화 세계 질서에 참여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한반도가 이제 가장 자주화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 조미 적대관계를 정식하고 전쟁 상태를 정식하는 것이 평화협정이죠. 평화협정의 핵심은 뭡니까?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제재를 해제하고. 이 미군 철수 문제, 외국군 철수 없는 평화협정은 평화협정이 아니죠. 이건 이미 정전협정에 이미 외국군 철수에 대해서 하기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국군 철수가 되는 과정의 사례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원국 성격으로 들어왔던 미군이 상호안보조약을 맺었던데 그 상호안보조약을 폐기하고 출소한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전쟁 상태에 있던 나라가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경우죠. 또 하나는 힘에 의해서 평화적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겁니다. 이 평화 지원군 성격의 상호안보조약을 폐기하는 것은 이번에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 있는 니제르라든지 말리라든지 부르키나파소라든지 이런 나라들이죠. 여기서 프랑스군과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이번에 이라크가 내년 9월까지 철수한다는 건데 내후년 9월까지인데요. 내년이지 2026년 내년 9월에 철수할 예정인데요. 이것도 상호안보조약을 폐기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강력한 압력에 의해서 미군이 물러나는 경우고요. 이거는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평화협정 체결하는 경우는 베트남, 아프간, 한반도도 이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힘에 의해서 평화적 적대관계 종식은 뭡니까? 중미 수교입니다. 상하이 커뮤니케를 72년도에 발표하고 그러고 나서 중국과 미국이 어쨌든 수교를 79년도에 공식화하면서 그때 대만에 있던 주 대만 미군이 철수하죠. 그리고 미국과 대만 간의 연합사령부도 해체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힘에 의해서 평화적 방식에 의해 유일한 사례죠. 유일한 중미 간의 사례고요. 한반도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베트남과 아프간 평화협정 같은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 그 평화협정의 사례가 뭐냐? 베트남 평화협정의 사례를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 평화협정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그 인터넷에 다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그 공동 성명 합의죠. 그러니까 네 군데가 합의한 겁니다. 남베트남, 북베트남, 미국.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죠. 흔히 베트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시에 남베트남이 이중 권력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자 평화협정입니다.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60일 내 미군 철수. 남베트남의 내정 불간섭. 내정을 불간섭하겠다. 그러니까 정권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죠. 베트남 인민의 자격권을 존중한다. 베트남의 통일은 외국의 간섭 없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통일 과정까지 다 담은 게 베트남 평화협정의 내용입니다. 한국도 아마 이걸 참고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한반도 역시 평화협정은 이런 내용이 기본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이가 탄핵하고 하야되는 것은 여기서 개헌 얘기는 절대 끼면 안 되고요. 어쨌든 이 월간조선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월간조선에서 보니까 지금의 사건은 과거 박탄핵의 서명 정윤회 사건과 유사하고, 그리고 김무성하고 한동훈이하고 공통점이 있다. 뭐 이런 류의 기사를 쓴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하야 내지 탄핵이죠. 그런데 일부 세력과 일부 민주당 세력들이
차기 친미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임기단축 개헌 등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한동훈 쪽하고 타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될 수도 없지만 대단히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제한성이 있더라도 자주적 성격을 갖고 있는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친미 수구 세력에 배제되는 이런 방향 하에서 탄핵 내지 하야가 실현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지배력이 엄청난 조건 하에서 정권 교체라는 것은 다 친미 정권으로 귀결됐어요. 우리 역사에서 4.19나 6.1항쟁, 촛불항쟁 다 그렇습니다. 4.19는 뭡니까? 4.19. 4.19는 미국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성공한 쿠데타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한 쿠데타. 한국은 미완의 혁명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성공한 쿠데타가 왜 성공의 쿠데타냐? 당시에 4.19가 터지니까 당시 이승만이는 바이든과 같은 치매 상태였습니다. 치매 상태였는데 이 치매 상태였던 애가 말을 안 들어. 미국 말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4.19가 일어난 틈을 타서 메카나게 당시 미 대사가 경무대 3번이나 찾아가가지고 너 지금 안 내려오면 탱크가 널 친다는 거예요. 탱크가 널 친다. 이렇게 되니까 당시 이승만 밑에 있던 쫄따구대 놀라가지고 겁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어당긴 거죠. 이승만이를. 이승만 난 안 내려간다고 그러다가 끌려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이화정이가 앉아있으니까 이화정으로 사람들이 몰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를 이승만이를 딱 잡아다가 하와이로 압송을 한 거죠. 다시는 이승만이는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준 정권이 뭐예요? 장면 정권이죠. 장면 정권을 어떻게 했어요? 내각제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즘에 꿈에나 그리는 이 보수적들의 꿈에나 그리는 내각제를 바꿔가지고 장면이라고 하는 당시 미군정에서 일하고 있던 또 일제 때는 친일파의 천주교 우두머리 였던 장면이를 앞세워서 정권을 세웠던 곳입니다. 이게 4.19죠. 그래서 당시에 4.19를 통해서 이승만이를 제거한 미국의 대표적인 인물이 당시에 메카나기와 더불어서 당시 부대사였던 마이클 그린입니다. 마이클 그린한테 미국 정부가 구테타 마스터, 쿤 마스터라는 칭호를 내려주죠. 그래서 사실 촛불항쟁도 사실은 미국의 지시가 있었으니까 조현천이가 따지고 보면 구테타 시도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바뀐 거예요. 갑자기 오바마가 촛불을 지지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결국은 구테타 시도가 실패한 거고 구테타 시도가 실패하면서 정권이 바뀌어야 된 거고 그러니까 조현천이를 미국으로 도피시킨 거고 조현천이 조사를 안 받다가 이번에 돌아와가지고 올해 돌아와가지고 밀린 임금, 밀린 월급 받아 2억 원? 밀린 월급 받는다잖아. 이게 아무런 무협의를 끝나고 이런 황당한 경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옛날같이 똑같이 반복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 마무리 해나갈 과정은 뭐냐? 이런 비상한 시기에 실제로 국민들이 나서서 광장 정치를 실현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시켜서 낮은 수준에서라도 자주적 성격이 있는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당면의 세계사적 시대적 흐름에도 맞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적 요구에도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갈 방향은 역시 내년에는 더욱더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